외계 생명체가 과연 존재할까요? 저는 외계 생명의 존재는 한 99.9% 정도로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파를 통신한 적도 있고요. 그 친구들도 F는 MA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찾았구나. 그런데 왜 외계 지적 생명체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UFO가 정말로 외계인이 보낸 비행체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 수도 있을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계 생명체가 과연 존재할까요? 이런 질문을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 그리고 원자론을 따른 세계관이 함께 공존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원자론을 주장한 에피쿠로스라는 그 철학자는 세상에는 텅 비어있는 진공과 그 진공 안에서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원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성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주에서 떠돌던 원자들이 우연히 뭉친 것이 지구라면 우주의 다른 곳에도 지구와 같이 원자들이 뭉쳐있는 세상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또 에피쿠로스를 위시로 한 이런 철학자들은 공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공간이 무한한데 지구처럼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행성이 이곳 하나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주 어딘가엔 지구와 같은 천체가 또 있고 그 안에도 생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고, 이런 상상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선 천상과 지상을 명확히 구별해요. 달 아래를 지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흙, 물, 공기, 불, 이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달보다 먼 천상의 물체들은 모두 다 제5원소라고 불렀던 에테르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선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했고, 달보다 먼 천체들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는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구가 우주에서 유일하고 아주 독특한 그런 장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서는 생명은 바로 이곳 지구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철학의 사조가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도 다들 아시는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이어받은 중세 기독교의 세계관에서도 지구라는 바로 이곳이 신이 우주를 만들었을 때 아주 독특하고 유일하게 만든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 생명은 지구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이어받은 중세 기독교 세계관에서도 이런 생각이 이어지게 된 거죠. 한편 이런 중세 기독교의 세계관이 균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가 갈릴레오가 활동했던 그 당시부터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신학자는 우주를 창조한 신에게 이 우주는 무한한 크기고, 이렇게 무한한 크기의 우주에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이 특별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브루노는 신이 만든 우주는 무한한 크기고 그 안에는 태양, 지구 같은 항성과 행성들이 얼마든지 많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따라서 생명이 지구뿐 아니라 우주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고, 당연히 이 주장이 당시를 지배했던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는 위반되잖아요. 그래서 큰 탄압을 받아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게 되죠. 자, 이처럼 우주는 엄청나게 크고 지구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생명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과학자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인생책이죠. 코스모스를 집필한 칼 세이건도 그런 멋진 이야기를 남깁니다. 우주가 이렇게나 큰데 만약 지구에만 생명이 있다면 이 얼마나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까 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남겨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구는 우주에 있는 수많은 장소 중 전혀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외계 생명이 지구에서 생명이 출현했다면 이 엄청난 크기의 우주 어딘가에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탄생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구별을 당부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외계 생명이 있다는 것과 우리처럼 지능을 갖고
있는 지적 외계인이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계 생명의 존재는 한 99.9% 정도로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외계에도 우리 지구인과 같은 고등 지적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외계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지구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중에는 철 원소보다 더 원자 번호가 큰 무거운 원소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우주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별이 핵 융합 반응을 시작하면 작은 원자들이 뭉쳐서 더 큰 원자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수소는 헬륨이 되고 더 점점 무거운 원자로 이어져서 탄소가 되고 여러 원자가 만들어지다가 이런 핵 융합 반응은 결국 철 원자에서 멈추게 돼요. 철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원자들은 뭉쳐서 커지는 것은 가능하고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자들은 뭉쳐서는 잘 만들어질 수 없고 나뉘어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철보다 작은 원자들은 핵 융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철보다 큰 원자들은 핵 분열은 가능하지만 핵 융합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원자들은 아마도 커다란 별이 초신성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정말 엄청나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자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과학계에서 주류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거운 원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미케니즘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모든 원자들은 이런 의미에선 하나같이 어느 예외도 없이 우주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마도 제1세대 별이 주변에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성에선 아마 우리와 같은 생명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2세대 혹은 3세대 별이 거느리고 있는 행성에서만 아마도 생명이 출현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항성이 있고 그 주변을 행성들이 공전하고 있을 때 항성과 행성이 너무 가까워도 생명이 만들어지기 어렵고요. 너무 멀어도 생명이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믿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 아마도 생명이 출현하려면 꼭 있어야 하는 물질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체 상태의 물질을 생각해 본다면 기체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한편 고체 상태의 물질이라면 분자들의 열운동이 너무 느리거든요. 이때는 화학 반응이 너무 느려서 또 그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화학 반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액체 상태인 무언가가 있어야만 생명이 출현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항성에서 너무 멀면 물이 고체로 존재하고 너무 가까우면 기체로 존재하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적정한 영역이 있게 되고요. 이런 영역을 과학자들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태양계에는 지구뿐 아니라 금성도 사실 이 골디락스 존에 있어요. 하지만 금성에는 아마도 생명이 없을 것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거든요. 골디락스 존이라는 것은 생명이 출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왜 중요할까? 또 정말 재밌는 질문이에요. 물은 정말 독특한 물질입니다. 물은 먼저 아주 넓은 온도 영역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액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얼음인 고체 상태로 변할 때 물은 흥미롭게도 부피가 줄어들어서 밀도가 커지죠. 그래서 만약 어떤 행성에서 액체로 물이 존재하다가 고체 상태로 변하고 다시 액체 상태로 변하는 일이 반복될 때, 즉 우리 지구인들이 겪고 있는 겨울 같은 그런 온도가 낮은 계절을 지나게 될 때도 생명이 물에서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물이 얼면 밀도가 낮아져서 얼음이 위로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강이 꽁꽁 얼어도 강 아래에선 생명이 겨울을 넘길 수 있는 거죠. 또 물이 갖고 있는 다른 특성도 흥미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은 일단 만능 용매예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녹일 수 있고요. 또 물은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크다는 이유는 외부의 온도가 많이 변해도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지구의 생명이 내부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바로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이에요. 또 이건 말고도 굉장히 흥미로운 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자기파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은 물을 잘 통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물이 갖고 있는 바로 이 특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에 수정체에도 물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물이 가시광선 영역을 잘 통과시키기 때문이죠. 가시광선 영역은 우리 지구의 생명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태양이 많은 전자기파를 외부로 방출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 파장 영역이 또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지구의 생명이 가시광선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태양이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에너지를 많이 보내준다. 또 물이 가시광선 영역대의 전자기파를 잘 통과시킨다라는 이 두 요인이 지구에서 생명이 출현할 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우주에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항성은 아마도 태양과 비슷한 크기, 태양과 비슷한 영역의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그런 곳에서 생명이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액체 상태인 물이 생명의 출현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탄소라는 원자입니다. 탄소는 바깥쪽에 4개의 전자가 있는 원자예요. 이 4개의 전자 중에 2개는 탄소가 옆에 있는 다른 탄소와 팔을 잡고 있는 용으로 2개의 전자를 이용합니다. 결국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화합물들은 탄소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 사슬처럼 길고 복잡한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가 4개라고 했잖아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2개는 옆에 있는 탄소와 손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남는 2개의 전자는 다른 원자를 부착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는 긴 사슬을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남는 2개의 전자로 어떤 다른 원자와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실로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화합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자가 바로 탄소입니다. 이 탄소가 갖고 있는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아마도 우주에 있는 다른 생명도 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탄소하고 비슷한 전자 구조를 갖고 있는 원소가 또 있거든요. 바로 규소입니다. 실리콘이라고도 부르죠. 실리콘도 탄소처럼 바깥쪽에 전자가 4개예요. 그러면 탄소가 많은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실리콘도 많은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실리콘에 기반한 생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과학자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탄소와 실리콘 둘 다 모두 바깥쪽에 전자가 4개라는 거는 같지만 실리콘, 규소는 탄소보다 원자 번호가 크거든요. 결국 실리콘의 원자가 더 큽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실리콘의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잖아요. 결국 실리콘으로 화합물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화합물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아주 낮은 온도 그리고 아주 높은 압력이 있어야 실리콘 화합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산이 있어도 실리콘 화합물은 분해되고요. 또 빛이 있어도 금방 실리콘 화합물은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아마도 실리콘에 기반한 생명은 우주에서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간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지구에는 실리콘, 규소가 탄소보다 거의 1000배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구의 생명은 규소가 아니라 탄소를 이용하잖아요. 이것을 보더라도 아마도 실리콘보다 탄소가 생명이 출현하기에 훨씬 더 중요한 원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천문학자들이 그 관측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여러 화합물들을 발견했어요. 무려 84종의 탄소 화합물을 발견했는데 실리콘 화합물은 8종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간접적으로는 실리콘 화합물이 탄소 화합물처럼 안정적인 구조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은 생명이 출현할 조건으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먼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별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아야 하고요. 둘째, 그 생명체가 탄소를 이용하고 있을 것이 아마도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혹은 위성에도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금성은 골디락스 존에 있어요. 그런데 현재 금성의 환경은 엄청 척박합니다. 아주 높은 온도, 아주 높은 압력, 그리고는 제가 들어보니까 황산에 비가 내리고 아주 척박한 환경이어서 생명이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화성은 조금 독특합니다. 화성은 현재는 액체 상태의 물이 많지는 않은데요. 과거에는 화성 표면에 많은 양의 물이 흘렀던 그런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돼요. 과거 화성에는 분명히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없죠. 따라서 과학자들이 어쩌면 화성의 오랜 과거에 생명이 존재했을 수 있다라고 믿어요. 따라서 앞으로 화성에 대한 탐색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아주 작은 미세 화석의 형태로 화성의 오래전 생명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성은 이렇게 금성, 지구, 화성 정도가 대상일 것 같고요. 위성은 조금 더 복잡해요. 목성의 위성 유로파 그리고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지금도 풍부합니다. 그럼 어쩌면 두 위성의 깊은 바다에 생명이 지금도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고 있을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과학자들이 탐색해야 할 중요한 위성이죠.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또 좀 독특해요. 여기는 액체가 있는데요.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탄과 같은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큰 바다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물처럼 그렇게 생명이 출현하기에 적합한 액체는 아니지만 탄소화합물의 바다에서도 생명이 출현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새 위성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지구인들이 탐사해야 할 중요한 생명이 출현했을 수 있는 그런 위성의 후보라고 할 수 있죠. 흥미롭게 읽은 제 인생책이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는 목성에 생명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의 그림이 그 책에 등장해요. 목성은 기체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없습니다. 땅이. 그래서 커다란 마치 열기구처럼 생명이 부유하면서 목성의 대기 중에 존재하고 이 커다란 생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구같이 생긴 그런 생명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그런 육식동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이 코스모스에 등장해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본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넷플릭스에서 지금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에일리언 월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런 다큐멘터리를 흥미롭게도 요즘은 다큐 픽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다큐멘터리면서도 픽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과학자들의 엄밀한 자문을 통해서 만약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어떤 모습의 생명체가 가능할까를 상상한 그런 멋진 장면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이 에일리언 월드에 보면 앞에서 소개한 칼 세이건이 상상한 목성의 생명체와 비슷한 모습의 생명체가 상상의 행성이죠. 아틀라스라고 부르는 행성에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그 다큐멘터리를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정말 재밌고 그리고 잘 만든 다큐멘터리여서 과연 외계에 어떤 모습의 생명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외계에 지적 생명체는 과연 있을까요? 이 상상을 처음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드레이크라는 과학자입니다. 이 분이 1961년에 드레이크 방정식을 제안하게 돼요.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리와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킨 외계의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방정식입니다. X제곱은 1 같은 방정식을 풀어서 정확한 숫자를 얻는 그런 의미의 방정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드레이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추정치를 얻으려면 어떤 중간 단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시한 그런 아주 멋진 방정식이죠. 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구성하는 여러 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에는 얼마나 많은 행성이 존재할까? 그 중에 골디락스 영역에 있는 행성은 얼마나 될까? 그
그중에 생명이 출현한 행성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같은 것들로 사고의 과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그런 방정식입니다. 이 드레이크 방정식의 여러 항 중에 뒷부분으로 갈수록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불확실해져요. 이 드레이크 방정식에 등장하는 가장 마지막 항이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외계의 지적 문명이 과연 얼마나 오래 존속할 수 있을까를 기술하는 항입니다. 이걸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두 가지 추정치를 제안해요. 수십억 년이라는 지구의 역사에서 사실 우리 인간은 기껏 최근 수십 년 정도 안에만 외계와 통신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수십억 년 분의 수십 년으로 추정하면 외계 문명의 존속 기간의 최저 하한치는 약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값을 넣으면 우리 은하에서 우리와 통신할 수 있는 지적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성의 숫자는 기껏해야 10개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 인간은 현대 문명의 역사가 수십 년에 불과하지만 만약 외계 문명이 상당히 오랜 기간 존속할 수 있다면 우리 은하 안에만 무려 1000만 개의 지적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현실은 둘 사이 어딘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뒷부분의 항으로 갈수록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뒷부분의 항일수록 천문학, 생물학뿐 아니라 일종의 사회과학적인 추정이 필요하게 돼요. 과연 우리 인간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명의 사춘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먼 미래로 우리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 물리학자가 방정식을 풀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은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외계 지적 생명체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물리학자인 페르미가 물은 질문이어서 이 질문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Where are they problem? 도대체 어디에 있지? 흥미로운 질문이죠. 왜 그러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칼 세이건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려면 우리로부터 기껏해야 100광년, 200광년 정도 내에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더 멀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 어떤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외계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구를 직접 찾아오는 것이 기술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100광년, 200광년 거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는 정말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행성일 것이 분명합니다. 딱히 이 행성 좀 흥미로운데 여기 가볼까? 라는 생각조차 떠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평범한 곳이 바로 지구죠. 바로 이 이유로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지구를 굳이 방문할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아직 우리를 방문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도 사실 있어요. 이거를 Rare Earth Hypothesis 혹은 뭐라고 할까요? 드문 지구 가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구에서 생명이 진화해온 역사를 보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각 단계가 연쇄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진화해 왔을 것으로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 단계가 동시에 끊임없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이 사실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Rare Earth Hypothesis가 맞다면 우주에 지구인과 같은 고등한 지적 생명체가 아주 드물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UFO가 외계인의 어떤 증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UFO라는 말의 뜻은 Unidentified Flying Object예요. 뭐냐면 식별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비행체라는 뜻이고요. 상당한 UFO 주장이 사실 실제로 뭐 어떤 비행체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기상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한 거다라는 그런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Flying Object라고 부르진 않고요. UAP라고 부릅니다.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on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 뜻만 보면 뭐냐면 도대체 원인이 뭔지 식별되지 않은 Anomalous, 특이한 phenomenon, 현상이라는 뜻이어서 UAP라는 용어를 보면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UAP 혹은 UFO가 정말로 외계인이 보낸 비행체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비행체는 UFO가 아닙니다. 왜? UFO의 U는 아직
식별되지 않은 unidentified라는 뜻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과학자들이 그걸 100%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먼 미래에도 과학자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 몰랐던 것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과학이 발전한 역사였던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UAP가 결국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져서 과학자들이 식별해낼 수 있게 되면 UAP가 아니라 IAP로 바뀔 뿐이라고 생각해요. 현재까지도 많은 비행체를 목격했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어떤 주장도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주장이 있었죠. 미국 펜타곤에서 극비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극비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주장한 UFO 목격 다음에 사례를 모아서 과연 정말 외계인이 보낸 비행체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조사하는 극비위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 이 조직에서 떠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펜타곤에서 여러 UFO 증빙 자료를 모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죠. 저는 이 분의 주장이 외계 비행체가 분명하다라는 주장이 아니고요. 외계 비행체인지 아니면은 아직 설명하지 못했을 뿐인 단순한 대기 현상인지 모르지만 이런 여러 증거들을 미국에서 극비에 관리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증거 중에 일부는 어쩌면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를 사람들이 본 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당연히 미국의 안보상의 이유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위험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주장을 관리했다고 하고 비밀로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UFO가 외계인이 보낸 비행체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아마도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확률로 묻는다면 저는 50% 이상 정도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칼 세이건이 이야기한 것처럼 멀리서 보면 지구가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고요. 지구처럼 평범한 행성은 우주에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지구를 딱 집어서 외계인이 방문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가능성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 흥미로운 가능성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유일한 지적 생명체일 가능성 도 분명히 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면 좀 많이 외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요. 근데 많이 외로우면서도 굉장히 우리 인간이 우주적인 규모에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생각하잖아요. 우주의 경이로움, 우주의 아름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낸 지적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면 우주가 보기엔 우리가 얼마나 기특할까? 얼마나 소중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외롭지만 우리 스스로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접촉하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이에요. 칼 세이건뿐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 중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 RS-15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먼 우주로 우리가 전파를 송신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보이저호에 탑재한 골든 디스크에도 우리 인간과 지구에 대한 정보를 실어서 외계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외계인이 있다면 방출할 수도 있는 전파를 탐지하자라는 그런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주장, 즉 외계인과 접촉해도 된다라는 주장이 저에게는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주 과학을 극도로 발전시킨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은 내부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는 어떤 갈등, 그리고 어떤 증오, 그리고 전쟁, 폭력 같은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낸 문명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저는 지금 문명의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서로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고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폭력이 먼 미래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멸하든가 평화를 찾아내서 오래 존속하거나 우리에게 직접 연락할 정도로 문명이 발달한 외계인이라면 아마도 이런
문명의 사춘기를 이겨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외계인과 접촉하는 건 위험하다. 그런 주장이에요. 이 주장도 상당히 저는 흥미로운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주장을 제가 떠올리는 재미있는 소설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설인데요. 삼체라는 소설입니다. 이 삼체에서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어떤 문명이라도 과학의 발전은 지수함수를 따라서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계 문명이 다른 외계 문명을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서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외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본인들의 안전에 더 유리할지를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찾아낸 또 다른 외계 문명이 굉장히 평화로운 문명일 수도 있고요. 적대적인 문명일 수도 있죠. 만약에라도 적대적인 외계 문명이라면 그 문명이 과학을 지수함수적으로 더 빠르게 발전시키기 이전에 빨리 침략해서 없애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우주에는 극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이 존재할 수 있고 이 외계 문명은 문명이 초기에 발전하기 시작하는 외계 문명을 발견하자마자 공격해서 모두 사라지게 할 거다라는 그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바로 삼체 2권인데요. 삼체 2권의 부제가 어둠의 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주는 어둠의 숲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저는 분명히 미움과 폭력보단 협력과 평화가 훨씬 더 문명이 발전할 때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극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이라면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을 문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간혹 받아요.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과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와 통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 외계인에게 꼭 묻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문명의 사춘기를 이겨냈나요? 라고 묻고 싶어요. 지금 인류는 지구에서 엄청난 혼돈과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기후위기의 문제도 있고요. 전쟁과 폭력의 문제도 있고요. 극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은 우리의 문제를 이미 극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 어떻게 너희들은 사춘기를 잘 이겨냈는지를 꼭 묻고 싶습니다. 물리학자로서 궁금한 것도 많이 있죠. 물리학자들은 현재 고전역학, F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찾아낸 물리학이고 이 물리학이 현재까지는 우주 어디에서나 같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리학을 기술하는 방식이 인간 물리학자가 찾아낸 이 방식이 유일한 건지 다른 제3의 방법도 가능한지 정말 궁금해요. 만약에 아주 극도로 과학이 발전한 외계인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들도 F는 MA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찾았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자랑스러울 것도 같고요. F는 MA가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물리학을 기술하고 있는 외계 문명이라면 그것도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외계인의 과학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계인의 물리학이 궁금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많죠. 우리처럼 정말 탄소 기반 생명일까? 우리처럼 DNA와 같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감각하잖아요. 외계인들은 외부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감각할까? 그들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주로 신경세포의 전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외계인들의 뇌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할지, 그들은 우리와 얼마나 다를지, 그리고 외계인도 거짓말을 할지 그런 것들이 정말 궁금해서 저는 꼭 외계 지적 생명체와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면서요. 제가 입고 있는 이 후드티 보이시나요? 몇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피직스가 적혀 있는 이 후드티가 현재 판매량 1순위라고 합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보다 몰에서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법문리에서 여러분과 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